자녀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 장마가 끝난 직후에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방학이 시작된 걸로 아는데요.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와, 정말 여름이 덥다, 이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또,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 뭘 좀 해줘야 좋을까, 이런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학원을 다니기도 하지만요. 자, 아이들의 고민은 어떨까요? 제가 아이들이 방학 때 가장 하기 싫은 숙제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다 쓰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학창 시절에 어릴 때 학교를 다녔을 때 마주했던 그러한 방학 숙제들, 대표적인 게 일기 쓰기, 또 뭐 독후감 쓰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는 숙제로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랜덤으로 어떤 두 학교의 여름방학 숙제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림 일기 쓰기 주 2회 이상, 쓰기 급수표 10칸 공책에 쓰기, 운동이나 독서, 기록하기. 전부 다 쓰기네요. 요게 이제 1, 2학년, 저학년 숙제였고요. 조금 고학년 3, 4, 5, 6학년 아이들의 숙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쓰기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공통과제는 하루에 한 권 이상 책 읽고 독서 기록표 쓰기. 그 다음에 선택과제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림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여름에 볼 수 있는 식물이나 곤충을 관찰하고 조사 기록 쓰기. 또 심지어는 직접 요리를 해서 집에서 내가 한 요리를 먹어보고 이것을 그림이나 사진 그리고 글로 기록하기. 하기 싫을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느낀 점들을 적기. 또 심지어 여행을 가더라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여행 보고서를 쓰기입니다. 네, 제가 앞에 넘버링을 달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대부분의 숙제가 방학 숙제가 쓰기로 이루어졌다는 거를 금방 아실 수 있으시죠? 더구나 지금 자녀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러한 숙제가 사실은 지금은 강제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과제를 다 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더 상을 준다거나 칭찬을 해주시겠지만요. 또는 안 했다고 해서 뭐 벌을 준다거나 이렇게 지도를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름방학은 그 시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숙제를 다 못했다고 좀 학부모님 입장에서 좀 닥달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여건도 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님들께서 이러한 자녀들의 방학 숙제를 과연 이렇게나 쓰기가 많은데 코치를 해주실 수 있을까? 아이들로 하여금 이 방학 숙제, 쓰기 숙제를 해야 되라고 말씀을 과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명확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어머님들께서도 쓰기를 두려워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이들의 쓰기는 이렇게 방학 숙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 더 큰 학습적인 부분, 그 다음에 장래의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나갔을 때 부분, 또는 인간관계에서도 글쓰기가 굉장히 큰 영향이고 작용을 하게 됩니다. 베스트셀러 중에서 초등공부 독서로 시작해서 글쓰기로 끝내라 라는 도서가 있었어요. 이 책 말고도 너무너무 많은 그 초등 글쓰기에 관련된 도서들이 해마다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글쓰기를 강조하는 책에서 말하는 요점은 한 가지예요. 명확합니다. 바로 읽기만큼이나 중요한 글쓰기가 아니고 어쩌면 읽기보다 더 중요한 글쓰기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구 중에 하나를 읽어볼게요. 자, 2015년도 뭐 학업 성취도 읽기 점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제 기조를 쭉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의 학습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문해력의 기초가 바로잡히는 시기인 7세부터 12세까지 이러한 초등학교 시기에 굉장히 지속적이고 올바른 방법의 독서 뿐만 아니라 글쓰기 교육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 잘하는 힘을 가질 수 있고 또 자존감이 높아지고 학습 성취도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초등 글쓰기가 중요한 이유를 한번 정리해서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어머님들께서 딱 머릿속으로 직접적으로 떠오르실 수 있는 거. 수행평가해야 되는데. 요거죠. 그래서 학습을 위한 글쓰기.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말하자면 과제나 수행평가를 하기 위한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세요.
중고등학교 때의 수행평가는 대부분이 다 글쓰기고요. 초등학교 때 수행평가는 일부 블랭크를 채운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선지형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답을 좀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정말 99% 이상이 다 글쓰기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 지필구사와 수행평가의 비율이 5대5라는 점이에요. 어머님들이 공부하시던 학창 시절의 세대는 다 선지평가로만 답을 고르는, 그러니까 잘 공부한 것을 외워서 정답을 고르기만 하면 좋은 점수와 좋은 순위를 받을 수 있던 시대였죠. 30년 전에.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과목도 음미체를 제외하고 음악, 미술, 체육, 예체능은 이제 실기 수행평가가 있죠. 근데 그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과목들은 전부 다 수행평가 50%, 지필고사 50%의 비율로 아이의 성적을 산출합니다. 작년에 발표된 2022년도 2022 개정교육과정의 고교학점제가 가장 이슈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고교학점제의 취지도 아이들이 자기가 공부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능동적인 학습의 방법들, 그리고 능동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들을 학습하는 것이 메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나의 지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글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학교에서 글쓰기를 충분히 연습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생활의 소통들은요, 회의도 마찬가지, 프레젠테이션, 발표, 보고서 등 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글을 쓰지 못하면 회사 생활을 잘 적용할 수 없게 돼요. 네. 또 하나 또 있죠. 글쓰기가 책 읽기보다 더 중요한 이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세 번째인데요. 아이들의 책 읽기를 어떻게 잘했는지 보아주고 싶을 때, 어머니 입장에서 얘가 책을 잘 읽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거 좀 확인하고 싶을 때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책을 읽는다고 하고 좀 딴 생각을 하면서 덤성덤성 읽거나 아니면 책을 다 읽었다고 엄마한테 거짓 증언을 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가 책을 잘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책 읽기가 굉장히 필요하고 독서가 아이들의 학습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거를 어렴풋이만 알고 계시지 실질적인 독서 지도를 가정에서 하실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글쓰기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글쓰기는 단 한 줄이라도 집중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스스로 글을 써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죠. 글 읽기는, 책 읽기는 대충 이렇게 넘겨가면서 딴 생각하다가도 할 수 있지만 글쓰기는 조금이라도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면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한 줄조차도 쓸 수 없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메타인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스스로 구분하는 역량, 그다음에 집중력, 내가 이것을 얼마나 더 몰입해서 잘 해내려고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글쓰기는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글쓰기로 유명한 것이 하버드의 글쓰기 그 교육 커리큘럼인데요. 이 하버드의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낸시 소머스라는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만을 잘 보는 학생은 정해진 답을 찾는 데에만 급급하지만 글을 쓰는 아이들은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이 모인다는 하버드에서도 이 아이들의 글쓰기 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그냥 평생토록 관찰자의 위치, 수동적인 학습자로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떠한 분야의 능동적인 진정한 프로가 될 것인가의 그 갈림길에 있는 것이 바로 글쓰기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뿐만 아닙니다.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글쓰기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사실 사고력 게임은 글쓰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직원들의 글쓰기를
많이 투자를 하는 CEO 중에 한 명입니다. 명확한 생각과 일관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글쓰기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독도의 학부모 설명회를 하면서 왜 책 읽기가 아니라 글쓰기를 먼저 소개를 드리게 되었냐면요. 어머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선입견 때문이에요. 제가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은 지금 독도가 이제 초등 독서 논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깨어있는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의 올바른 독서 습관, 독서의 경험, 그리고 바르고 건전한 도서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깝게 친근하게 접하게 해줄 수 있을까에만 너무 몰두를 하시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정말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다양하지 못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본사로 전화 문의를 주신 어머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 표현들 중에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시냐면 저는 그냥 아이가 아직 저학년이고 초등학생이고 하니까 그저 책이라도 조금 더 읽게 해줬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책을 읽어 넘기기만 한다면, 책을 그냥 단순히 읽어서 치우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의 사고력도, 집중력도, 메타인지도, 창의력도, 그리고 능동적인 학습 습관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실 수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내준 책 숙제를 하는 아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은 다음에 이 책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마음이 흔들렸는지, 감동을 받았는지, 또는 즐거웠는지, 또는 내가 마치 그 주인공의 친구가 된 것처럼 같이 기뻐하고 슬퍼했는지에 대한 감정적인 동요의 선대를 같이 따라가 주셔야만 하고, 그런데 적절한 또 질문을 해주셔야지 아이가 정말 제대로 된 독서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그냥 단순히 방학 때 많은 책을 읽기만 하면 마치 도서 목록을 그냥 컬렉팅하는 것처럼의 독서에만 그친다면 아이들이 독서를 오히려 싫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는 역량인 말하기와 글쓰기 중에서 특히 글쓰기, 내가 조금 더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고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글쓰기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독도 독서논술의 학년책의 글쓰기는요, 국내 최초로 자기주도 글쓰기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주안점을 두고 개발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시중에 서점에 나가보시면 아이들의 글쓰기 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이 많이 출간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그 소재나 횟수가 제한적이고, 왜냐하면 한 권에 담을 수 있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서 제 생각에는 그 목차에 보시면 뭐 일기 쓸 때 지도하는 방법, 뭐 어떠한 기법으로 지도를 하는 방법, 이렇게 카테고리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치 문제집처럼요. 1단원에는 이런 내용, 2단원에는 이런 내용을 배운다는 것처럼 첫 번째 파트에선 이러한 글쓰기를 계속 연습하고 두 번째 단원에서는 이러한 글쓰기를 계속 연습하는 식이라면 이게 정말 즐거운 글쓰기라기보다는 또 약간 공부의 연장선처럼 느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도에서 자기주도 글쓰기 훈련 프로그램으로 주안점을 둔 것은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의 교과 과정 중에 쓰기에 대한 커리큘럼이 포함이 되어 있는 단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러한 다양한 글쓰기의 역량을 요구한다라고 교과 과정에 녹여놓은 부분이에요. 단 이것을 학교에서 할 때는 그 단원에 한 번 겨우, 그것도 쓰거나 잘 쓰지 못하거나 이 정도의 듬성듬성한 경험만으로는 아이들의 글쓰기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쓰기를 해보아야 하는데 자기주도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일단 뭘 써야 될지 알아야 되고 어떠한 다양한 표현법들이 있는지를 제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학년 체계의 글쓰기의 역량을 녹여낼 수 있는 커리큘럼을 1레벨부터 6레벨까지로 구성하였고, 두 번째는 이러한 다양한 글쓰기, 보시는 것처럼 생활문, 일기, 편지, 감상문, 소개글, 기행문, 그 다음에 문학적인 글들도 있습니다. 상상하여 이야기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뒷이야기를 구성해보는 글짓기 쓰기라든지 아니면 시를 패러디한다거나 동시를 짓는 이런 문학적인 글을 써보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아이들의 논술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사실 비문학글을 떠올리시죠? 설명문을 쓴다거나 논설문을 쓴다거나 이런 글들을 떠올리실 텐데, 이러한 글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비로소 쓰게 되는 갈래 글쓰기들이에요. 그래서 설명문, 보고서, 또 뭐 기사문이라든지 건의문이라든지 또는 뭐 논설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한자 성어의 유래나 또는 지명의 유래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 팩트들이 또 배경이 되어 있는 그런 글쓰기 소재들도 아이들이 접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수히 많은 글을 쓰고 초등학교 때 경험을 하고 중학교 때 올라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어떤 제한적인 과목에 대한 선행, 이런 부분들에 몰입이 되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이러한 균형을 잘 갖추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글쓰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아이도 가지고 있고 부모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글쓰기를 어떻게 혼자서 할 수 있겠어. 나중에 논술학원이나 보내면 되지. 라고 하시면 이미 너무 때가 늦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독도 글쓰기는 이 각 레벨별 학년을 기반으로 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1레벨부터 6학년까지의 커리큘럼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유형의 글쓰기를 다양하게 그리고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맹목적인 책 읽기에만 치중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들을 극복하게끔 하는 경험적인 글쓰기가 필요하고요. 이 글이 반드시 완성도가 있다거나 굉장히 고급지고 세련된 문법을 구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툴면 서툴대로의 글을 또 어머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따뜻한 피드백도 또 필요한 것이 아이들의 글쓰기 교육에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자, 그러면 학년별 글쓰기 성취 목표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학년과 2학년에 해당하는 1레벨과 2레벨의 글쓰기 회차는 모든 회차는 각각 96회차씩의 글쓰기 글감을 제공합니다. 대략 10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학년별 100개의 글,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600개의 글을 아이들이 직접 써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1, 2레벨에서는 주로 단어의 정확한 사용, 그 다음에 음가를 아이들이 익히는 것, 그 다음에 문맥에 자연스럽게 문장을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성어나 의태어들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교과서를 살펴보시면 초등학교 1, 2학년의 대표적인 글쓰기로 편지 쓰기와 일기 쓰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이의 일기 쓰기를 혹시 구체적으로 지도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이의 일기 쓰기를 보면 대부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거예요. 오늘 놀이동산에 갔는데 참 재밌었다. 오늘 엄마 아빠랑 워터파크에 갔다 왔는데 참 재밌었다. 오늘 소설책을 읽었는데 참 재밌었다. 오늘 만화 영화를 봤는데 참 재밌었다. 늘 재미있었다로 끝나는 일기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단조로운 일기, 그냥 숙제라서 억지로 하는 그런 일기 쓰기가 아니라 다양하게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싶은데 어머님들도 지도가 잘 안 되시고 어머님들도 글쓰기에 대한 표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적으시고 아이들도 뭔가에 대한 그런 감정선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다양한 어휘들로 구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어린데 뭐 괜찮아. 쓰는 것만도 감지덕지지. 이렇게 하고 글쓰기에 정말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시는 것 같아요. 자, 1, 2학년 때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는 3, 4학년이 되어서 나오는 맥락 글쓰기를 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자, 맥락 글쓰기 3, 4학년 때 나오는 글쓰기가 1, 2학년 때 가지는 글쓰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글의 문장이 이제 인과를 이루고 있는 글들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1, 2학년 때 대표적으로 쓰는 일기 쓰기 같은 경우는 조금 글의 문장이 뒤바뀌더라도 전체적인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글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글이라든지 설명을 하는 글들 같은 경우는 앞에 문장 뒤에 나오는 받침 문장들이 이 앞에 문장을 꾸며주거나 보조하거나 부가 설명을 해주는 문장들로 인과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 읽는 사람이 이 글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고 짜임새 있는 글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짜임새 있는 글들을 쓰는 훈련을 하는 것이
3, 4학년에 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 2학년 때 짧은 서너 문장의 글쓰기조차도 두려워하고 제대로 많이 써보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3, 4학년 글쓰기를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뭔가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죠. 수행평가를 했는데 잘 요약도 잘 못하고 제목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목 달기를 어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5, 6학년이 되어서야 그제서 어머님들께서 위기를 인지하시죠. 아, 뭔가 해야 되겠구나. 네, 근데 5, 6학년 때는 어떤 글쓰기를 해야 되냐면요. 1, 2학년 때 표현 글쓰기, 관찰 글쓰기, 감정적인 것을 표현하는 글쓰기를 충분히 학습한 아이들이 이제 맥락에 맞는 글쓰기, 4, 5문장 정도의 구조를 이루는 글쓰기를 또 충분히 2년 동안 연습한 후에 5, 6학년이 되면 갈래 글쓰기를 쓴단 말이죠. 개요잡고 글쓰기, 토론 토의,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논리적인 주장이나 근거가 있는 글들을 써야 되는 학년이 됩니다. 사실 5,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중학교 글쓰기 정도를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것인데 이미 1학년 때부터 구멍이 생겨서 계속 글쓰기에 대한 역량이 펑크가 펑펑펑펑 났던 아이들이 5, 6학년이 되면 이제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돼서 글 쓰는 것 자체를 기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설명문 쓰기, 논설문 쓰기 이런 글들은요. 서론, 본론, 결론, 처음, 중간, 끝 이렇게 계열을 잡고 쓰는 글들은 1, 2, 3, 4학년 때 충분한 글쓰기 학습을 이룬 후에 할 수 있는 글쓰기의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논술학원을 보내게 되시면 선생님의 글을 답습하는 수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 글이 맞는가? 선생님이 써준 글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 6 레벨에서 나오는 글들은 개요에 맞게 내용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한 편의 글이 이제 과정을 잘 맞게 적당한 표현들로 표현과 근거와 설명들로 이루게 되는 글들을 쓰게 됩니다. 자, 제가 예시를 하나 그럼 들어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자, 이 글은 일기 쓰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쓴 일기입니다. 자, 제목은 약속을 잘 지키자. 7월 30일이 월요일, 오늘이네요. 날씨, 가만히 있다가는 타 죽을 것처럼 뜨겁음, 오태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 엄마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독도 책 읽기를 한 다음에 꼭 글쓰기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책 읽기만 하고 그만 글쓰기 탐험을 잊어버렸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니 마음이 불편했다. 엄마랑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엄마가 나에게 실망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양만큼 약속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자, 구조적으로 보면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느낀 점, 생각한 점 이런 것들이 잘 서술되어 있지만 중간중간에 조금 어색한 부분들도 있고 조금 맥락적으로 잘 안 맞는 그러한 조사들이 쓰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서 칭찬해줘야 될 것은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떠하였고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할 거라는 다짐이 들어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죠. 자,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이 예시 일기글이랑 우리 아이의 일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글을 만약에 집에서 아이가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엄마가 지도를 해주시려고 한다면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보시죠. 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볼까? 라고 아이한테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친구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불편했어요. 나는 엄마랑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때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어요. 나는 선생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숨고 싶었어요.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문장을 쓸 수 있도록 그 헤드라인을 잡아주는 것.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라고 이제 물어보면 아이가 그 이유를 얘기했겠죠. 깜빡하고 잊어버렸어.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어. 안 지키더라도 큰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대답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라고 지도를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약속을 어겼을 때 네 기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기분이 좀 나빴어. 기분이 좀 불편했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아니면 들킬까 봐 조마조마했어. 이러한 또 다양한 표현들을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믿지 않게 될 거야. 양치기 소년처럼. 또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한테 실망하게 될 거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쁜 벌을 받게 될 거야. 이러한 예시 중에서 아이들이랑 사고를 또 확장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다음부터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할 거야. 나는 까먹지 않도록 노력할 거야. 나는 반드시 꼭 필요한 약속만 할 거야.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것들을 아이랑 각 상황별로 문장을 구성해서 물어봐 주신다면 아이들의 표현력이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시기는. 자, 제가 이 결과문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요. 바로 독도의 자기주도 온라인 글쓰기라고 하는 학습의 커리큘럼이 이러한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아이들은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들도 몇 개 되지 않고요. 그걸 그나마 쓰려고 하면 머릿속이 더 어휘들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온통 갔다 재미있었다, 봤다 재밌었다, 했다 재밌었다 이렇게 끝나는 일기밖에 쓸 수가 없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글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안해주고 이것을 그대로 글로 옮겼을 때 한 편의 근사한 글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것은요. 이 한 편의 일기가 독도의 온라인 글쓰기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확장해 주는지 구성되어 있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은 일기입니다. 자, 아이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 번쯤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거야.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오늘은 여러 가지 단어를 활용해서 약속에 관한 글을 한번 써보자 라고 제안하죠. 자, 오늘의 글은 약속에 관련된 글이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본 경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니 발생된 일,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다짐 이렇게 4가지의 문장을 써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나는 땡땡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어요. 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험을 한번 떠올려봐. 친구와의 약속, 엄마와의 약속, 선생님과의 약속. 글쓰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자기의 경험을 녹여내서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하나 골라서 자기의 상황을 개입해서 만듭니다. 나는 엄마랑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었어. 자, 엄마랑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어 라는 문장을 조금 더 풍성하고 자세하게 한번 만들어 보죠. 엄마랑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문장으로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렸거든. 자, 어떠한 경험이 있었는지 떠올리면서 한번 상황에 맞는 글을 추가해보자, 표현을. 땡땡땡 약속을 잊어버렸거든요. 걱정이 된 약속을 잊어버렸어. 가짜로 한 약속을 잊어버렸어. 놀기로 한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요거는 정답이 있는 문장이 하나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더 꾸며주는 말을 사용해서 풍성하고 자세한 문장.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니 기분이 불편해졌어요 라는 거를 어떻게 기분이 불편해졌는지 표현해보자. 영원히 기분이 불편했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불편했어요. 신라시대에 기분이 불편했어요. 자, 상황에 맞는 문장들, 상황에 맞는 문장의 표현들을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가면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믿지 않게 돼요.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믿지 않게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들을 이번에는 일기 쓰기에 잘 맞는 순서를 배치하면서 흐름에 맞게 배열해 봅니다. 나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놀기로 한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렸거든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니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불편했어요.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믿지 않게 돼요. 다음부터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 되겠어요 라는 굉장히 근사한 한 편의 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완성된 글을 자기가 스스로 한번 읽어보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글쓰기에 굉장히 중요한 퇴고 과정이죠. 내가 분명히 신중하게 쓴 글은 맞으나
혹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조금 더 이상한 표현들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단계예요. 자, 나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놀기로 한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렸거든요. 이상하죠? 이상한 부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니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불편했어요. 이상하죠? 이제 이상한 부분들을 자기 자신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보는 퇴고 단계입니다.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다 찾은 다음에는 이 어색한 부분을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고쳐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만든 이 글에 대한 완성된 글의 제목을 골라보는 것이죠. 자, 완성된 글은 이렇게 되겠죠. 약속을 지키자. 나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놀기로 한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니 하루 종일 너무 기분이 불편했고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믿지 않게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라는 글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나 어머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역할인데 실제로는 하시기 힘든 부분을 독도의 글쓰기 탐험에서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소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소재를 통해서 줄글쓰기를 할 수 있는 가이드 문장, 뼈대 문장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뼈대에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녹여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제시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글이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자신만의 어떤 경험을 녹여서 조금 더 창의적인 글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겠죠. 자, 한 편을 제가 더 보여드려 볼게요. 이번엔 편지글입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중한 친구 나연에게 안녕 나연아. 나는 오늘 네가 용기를 내서 너의 비밀을 말해줬을 때 마음속으로 정말 고마웠어. 요거는 한 3학년 정도 되는 글쓰기예요. 그동안 혼자 지냈다는 너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를 안아주고 싶었어. 나도 작년에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너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 네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힘이 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어. 앞으로 지금처럼 기쁜 일을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은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되자. 진심을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자, 요즘 시대가 어떤가요? 선물하기가 너무 간편해졌어요. 그 온라인 SNS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냥 카드 결제 한 번이면 친구한테 원하는 선물을 발송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을 전하는 글씨 쓰기도 잘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서비스 툴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선물을 하기를 할 때 감사, 축하, 위로 뭐 이런 것들을 쭉 키워드를 나열해 놓고 그 키워드를 선택을 하면 그냥 알맞은 두 줄짜리 편지글을 써줍니다. 힘내, 빨리 낫길 원해. 그러면 대부분 그걸 그냥 보내시더라고요. 자신의 생각은 배제한 채. 네, 성인들의 글쓰기가 이 정도인데 하물며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편지글을 쓰는지 한번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뼈대 문장은 이거예요. 나는 비밀을 말해줘서 고마웠어. 이게 오늘 일어났던 사건, 편지에 대한 메인 주제가 되는 거죠. 그때 나의 마음, 네가 그동안 혼자 지내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많이 아팠던 그 느낌. 근데 그 이유가 그렇게 아팠던 이유가 그냥 막연히 나도 가슴이 아팠어가 아니라 나도 작년에 엄마가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기분이 이해가 됐어. 진심으로 이해가 돼. 이러한 경험을 또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너에게 나는 이러한 친구가 되고 싶어. 그리고 우리 이 얘기를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것들이 잘 순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좋은 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갖지 못했을 뿐이죠. 자, 이 글 한 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어떻게 독도 글쓰기에서 제공하는지 또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항상 문장을 꾸미는 다양한 표현들은 뼈대 문장을 먼저 제시를 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초등 글쓰기 논술학원을 보내보시면요. 이렇게 백지부터 시작을 해요. 백지에서. 그래서 선생님의 역량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이들에게 스스로 뼈대 문장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뼈대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나름대로의 좋은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나는 오늘 네가 비밀을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네, 안 좋은 비밀을 털어놓은 친구를 위로하는 편지의 첫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첫 문장 글쓰기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죠. 자, 나는 어떠한
네가 비밀을 말해줘서 참 고마웠어. 사랑하는 네가, 싫어하는 네가, 미워하는 네가. 싫어하는 이나 미워하는은 들어가면 안 될 표현들이죠. 이제 적절하게 관계가 맞는 그 표현법을 고르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네가 비밀을 말해줬을 때 정말 고마웠어. 그랬을 때 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고마운 마음. 자, 그러면 그동안 혼자 지내왔다는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널 안아주고 싶었는데 땡땡땡땡 해서 그동안 혼자 지내왔다. 적당한 상황들을 또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아버지가 기쁘셔서 그동안 혼자 지냈다. 이상하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그동안 혼자 지내왔다는. 자,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작년에 엄마가 많이 아파서 너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나도 작년에 사랑하는 엄마가 많이 아파서 너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 자, 이 친구를 무엇처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돌멩이처럼, 소나무처럼, 지푸라기처럼, 강아지 뿔처럼. 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적절한 표현법을 또 이렇게 배치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너에게 이런 친구가 난 되어줄 거야 라는 문장도 뼈대 문장을 주고 그에 알맞은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고르기 학습이 제공이 되지죠. 자, 앞으로 우리 지금처럼 기쁜 일을 즐거워하는 친구가 되자. 앞으로 같이 좋은 친구로 지내는 내용의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앞으로 우리 지금처럼 슬픈 일은 나누고 기쁜 일은 즐거워하는 친구가 되자. 자, 이제 앞에서 내가 골랐던 문장들은 온전하게 다 나의 능력으로만 만든 문장은 아니니까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기 위해서 흐름에 맞는 순서 배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4개의 문장을 잘 배열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디 더 이상한 부분은 없나? 내가 쓴 글을 그냥 한 번 쓰고 일필이지 막 하고 탁 끝내는 게 아니라 글쓰기의 마무리는 항상 잘 쓴 것 같더라도 내가 쓴 글을 한 번 더 읽어봐야 하는 퇴거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이상한 부분이 나온 것을 또 적절하게 올바른 말로 고쳐보자. 자,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자, 완성된 글이에요. 제목, 비밀을 말해준 친구에게 쓰는 편지.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생활문으로 조금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생활문으로 예시를 들어드린 이유는 사실 생활문 쓰기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글쓰기 중에서 가장 부담이 적고 글을 잘 쓰거나 못 쓰거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다 예쁜 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갈래글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의 일기 쓰기나 편지 쓰기를 잘 지도해 주지 못한다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글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아이랑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 4, 5, 6학년 올라갔을 때 설명문 쓰고 뭐 반장 선거 나갈 때 선거문 쓰고 뭐 논술문 쓰고 토론이나 토의에 필요한 그런 주장하는 글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내 느낌을 표현하는 거,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아이들의 경험이 이렇게 부족한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보시라고 이제 독도의 이런 책 읽기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렸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활문뿐만 아니라 뭐 일기쓰기, 편지 글쓰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학습 보고서라든지 기획문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설명하는 글이나 기사문이나 뭐 논술문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4, 5, 6학년 레벨에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예를 한번 보시면 오늘의 글은 기사문이고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저격 기사를 써보는 거예요.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저격 기사문을 쓰려면 이 기사문을 쓰기 위한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 기사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되겠죠. 이 부분을 제시를 해주고요. 그 기본적인 팩트에 대한 제시 문장은 제공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피와 살을 붙여서 이제 문장을 조금 더 풍성하게 꾸미고 그 다음에 맥락에 맞는 글들을 배열하는 학습이 제공이 됩니다. 또 이러한 글들도 있어요. 키오스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네, 키오스크가 아이들이 뭔지는 잘 아는데 이 키오스크가 현대 생활에서 미치는 어떤 부작용들 또는 사회 소외계층이 이 키오스크를 잘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고 그 부분들로 글로 잘 풀어줄 수 있도록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흐름에 대한 맥락을 아이들이 스스로 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 패러디하기라든지 또는 이런 사자성어, 형설지공의 특과 유래에 대해서 설명해보기. 이것도 형설지공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뭐 맹모 삼천지교 이런 이야기 글에 대한 것도 뭐 써보기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글쓰기를 훈련하는 훈련 방법은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글감을 아이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글쓰기 하는 것도 힘들고 싫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기 쓰기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글쓰기 글감을 어떻게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죠,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독도의 글쓰기 탐험에 준비된 무려 각 학년별로 100회차에 육박하는 96회차씩의 다양한 소재 글쓰기가 자, 오늘부터 10번은 일기 쓰기만 쓰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루고루 통합이 돼서 나옵니다.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일기 쓰기, 뭐 편지, 감상문, 기행문, 설명문, 기사문, 논설문, 건의문 또는 문학적인 글쓰기, 시소설, 패러디까지 다양한 소재의 글감들을 아이들이 접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글쓰기를 할 때 어려운 이유가 그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쓰고 말하던 단어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학생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조금 더 새로운 어휘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앞에 예시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구조 글쓰기를 하기 전에 단어를 한 2개에서 3가지 정도의 단어를 다양한 예시문을 곁들여서 배우는 순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든 생각만 해서는 발전을 이룰 수가 없죠. 이거는 성인분들이 사업 준비를 하시거나 어떤 교육을 새로 배우려고 하실 때 듣는 다양한 유튜브 영상 강의, 또 강연에서도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서툴더라도 행동하라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글쓰기와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께서 다양한 유익한 설명회를 아무리 쫓아다니셔도 그거를 실제로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다 없어지고 마는 모래알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써봐야 되는데 서툴더라도 많이 써보고 글자가 틀려도 써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책 읽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글쓰기를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책 읽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의 책 읽기 탐험은 교과 연계 책 읽기 탐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교과서, 수록도서, 연계도서, 그리고 심화도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책 읽기를 클릭해서 내 책장 보기를 누르면 내가 그동안 선택했던 책들이 나오고요. 그 옆에 있는 모든 책 보기를 누르면 이제 지금 레벨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독서 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학생이 직접 내가 이 책을 읽어보고 싶어 라고 느낌이 드는 책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아이가 직접 책을 선택했을 때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읽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책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독도 온라인 학습에서 제공되는 이 책 읽기 탐험은 전자책으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물 도서가 없더라도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PDF 파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이들 책을 다 그때그때 구매를 해주시면 사실 좋은데 그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는 게 이게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 번 정도를 읽고 다시 읽는 일이 좀 드뭅니다. 네. 그래서 책을 구매하게 되면 그 구매할 때 당시에는 좋은 마음으로 구매를 하셨겠지만 사실 짐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한 편의성들을 고려해서 전자책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책을 페이지별로 읽을 때 보시면 또 하나 발견하실 수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지금 65쪽까지 읽어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독도는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다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책을 그냥 많이만 읽는 것보다 잘 읽고 천천히 읽어보고 내가 생각하면서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슬로우 리딩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루에 적절하게 읽는 양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한 20분에서 25분,
고학년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35분 정도 되는 분량을 나눠 놓았습니다. 책을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 끝까지 막 이렇게 샥샥샥샥 빨리빨리 넘기고 다 읽었어 엄마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읽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집중할 수 있는 양을 쪼개놓은 것도 독도 책 읽기 탐험의 특징입니다. 자, 65쪽까지 책을 다 읽으면 줄거리가 잘 끊어지는 부분에서 책이 종료가 되고요. 여기까지 읽은 내용을 중간 점검하는 퀴즈가 나옵니다. 자, 이 퀴즈 구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퀴즈 구성은 총 6문제로 되어 있고 온라인 문제풀이 선지형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 6문제 중에서 4문제는 사실 확인 문제.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시험을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책을 그냥 넘기지만 않고 읽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주인공 친구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있었지? 이름을 물어본다거나 이 주요 사건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책을 제대로 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4문항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다음 중 짱구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그룹의 친구들이에요.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 서영인의 아버지가 책 중에서 나오는 직업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 가장 중심이 됐던 생일 파티에서 이게 친구를 왕따시키는 그런 악플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 줄거리상에 보면 이 친구를 망신을 주기 위해서 이 나쁜 마음을 먹은 친구가 계획적으로 이러한 선물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막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지극히 자연스럽고 책을 읽기만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4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사고력을 요하는 비판 추론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자면 타인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는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한 것을 한번 골라보라든지 또는 이 친구가 만약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든지 하는 이제 비판 추론 문제가 나오게 되고 이 책을 잘 읽었다면 충분히 6문제를 다 맞출 수 있고요.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저런 요 섬처럼 꽃이라는 코인 같은 보상 시스템이 주어지는데 이 코인을 잘 모아서 또 독토에서 그 학습 캐릭터로 등장하는 강치를 꾸며주는 아이템을 또 구매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책 읽기 탐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교과 연계, 교과 심화, 교과 수록 도서를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학습적으로도 도움이 있지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엄선하였다. 그래서 독도에서의 책 읽기는 그냥 무조건 빨리 읽기보다는 책 읽기와 글쓰기의 학습 시간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주시면 방학 동안에 정말 의미 있는 독서 활동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글쓰기 활동이랑 같이. 그리고 2번째 특징은 책을 그냥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읽고 나서 내용을 잘 읽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간단한 퀴즈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머님들께서 책 잘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 자꾸 아이한테 그 확인받으려고 하시잖아요. 엄마한테 줄거리를 얘기해 줘 볼래? 아무리 친절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셔도 아이들에게는 그 이글이글하는 눈빛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 없이 네, 줄거리를 잘 기억했는지 또 어떠한 깊이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아이들이 그냥 맹목적인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절한 분량을 몰입감 있게 독서를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 양을 잘 알맞게 편성해 놓았다는 것도 독도 책 읽기의 특징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독도 독서 논술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 능동적인 학습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습 목표 중에 디지털 활용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격 도입이 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에서도 아이들의 능동적인 학습을 위한 이런 디지털 정보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주로 유튜브나 뭐 릴스나 쇼츠 같은 것들로 그냥 소비 지향적인 그런 미디어를 소비해버리는 그런 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 디지털로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정보들이 아이의 학습에 또는 아이의 생각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저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젖게 해주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책 읽기도 물론 중요하고 글쓰기 물론 더 중요하지만 글쓰기와 책 읽기에서 둘 다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고 역량이라는 것이 어떠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역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을 저희가 유튜브 영상으로 채택을 했고요. 이것은 매주 한 편씩 아이들에게 유의미한 그냥 재미로 영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이나 진로나 또는 지금 시사 이슈 등의 좀 유의미한 영상들을 채택해서 제공됩니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번에 굉장히 슬픈 뉴스가 있었죠. 지지난주에. 이제 이 호우, 그러니까 전 세계 기후가 지금 굉장히 엉망이죠. 막 더웠다가 비가 엄청 내렸다가 태풍도 자주 오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기상 기후의 변화가 사실 예사롭진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채택을 한 오늘이 월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상 이 화면에서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저 괭이갈매기 영상에는 이러한 영상들이 제공이 됩니다. 1, 2학년에 해당하는 1, 2레벨에서는 속절없이 떠내려가던 그때 네이비의 티셔츠 영웅이 나타났다. 그래서 극한호우 속에서 등장했던 이런 영웅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들을 선택했습니다. 또 3, 4학년들이 해당이 되는 3, 4레벨에서는 똑같이 호우에 대한 이슈이지만 또 다른 영상, 수준에 알맞은 영상을 채택했는데 엄청난 호우에도 불구하고 군산이 안전했던 이유, 군산시에서 시행한 어떤 안전 대책에 대한 그러한 영상을 또 저희가 선정을 했죠. 각 영상의 길이는 보통 2, 3분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이러한 시사 뉴스들, 생각거리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 5, 6레벨에 해당하는 5, 6학년 아이들이 주로 보는 영상은 똑같이 호우에 대한 소재인 것은 맞으나 일상이 된 극한호우라고 해서 줄기차게 내리는 크거나 많은 비를 의미하는 호우, 극한호우가 왜 만들어졌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이게 이번 주에 제공이 된 영상이고요. 이전에는 어떤 영상들이 제공이 됐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포켓몬스터, 빵,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행하는 아이템이죠. 근데 이게 그냥 내가 포켓몬 갖고 싶어에만 그치면 안 되고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아이들은 이제 포켓몬 빵을 취미 생활로 접근을 해서 왜 유행을 할까? 또 다른 여러분 사이에 유행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 또 3, 4학년은 포켓몬 빵이 지구를 죽인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빵을 먹지 않고 다 버리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짚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켓몬 빵만 사는 건 안 돼. 극악무도한 인질극. 그래서 포켓몬 빵을 인질로 해서 다른 상품에 끼워 팔기를 하는 이런 또 사회 뉴스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작을 한 영상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으로 어떤 뭐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편씩 지금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매주마다 새롭게 엄선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이제 글쓰기와 책 읽기를 하면서 사이사이에 흥미로운 콘텐츠로 아이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어머님과의 대화 창구도 또 새롭게 열리게 되기도 하고요. 자, 이제 오늘의 내용을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글쓰기까지 완벽 대비가 가능한 독도 독서 논술 프로그램은요. 첫 번째, 학년 체계에 맞춰서 개발된 갈래 글쓰기를 별도로 제공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자세히 다뤄드리지는 않았지만요. 그 책 읽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퀴즈들도 사실 그 퀴즈를 풀고 나서 감상문을 쓴다거나 독후감을 쓸 때 꼭 들어가는 필요한 내용들을 거기서 딱딱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독후감이나 감상문 뿐만이 아니라 줄거리 요약 이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들, 그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글쓰기와 책 읽기를 잘 밸런싱을 맞춰가지고 개발이 된 프로그램이어서 자기주도 글쓰기 학습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는 것, 그 다음에 뼈대 문장을 주고 거기에 대한 문장에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표현력을 점차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맥락에 알맞은 글을 쓰고 퇴고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한 편이 완성되는 체계를 잘 잡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글쓰기를 아주 많이 각 학년별로 96편씩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균형 있는 학년별 추천 연계 심화 도서를 수록해서 아이들이 하루에 30분 이내의 슬로우 리딩으로 그냥 무조건 많이 읽는 무의미한 독서가 되는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알맞은 양을 배분해서 좀 정독 습관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아이들이 더 이상 책에서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 무엇보다 빠른 게 영상 매체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영상 매체가 아이들의 학습에 있어서 이해력을 빠르게 증진시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수단인 것은 맞거든요. 100%다 영상에만 의존하게 되면 이제 사고 역량이 저해되니까 안 되겠지만 스스로 충분히 학습을 하면서 보조장치로서 아이들이 미디어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한 세대이죠. 그래서 미디어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주 1회 규칙적으로 제공을 하고 이 영상 콘텐츠의 주된 내용은 주로 학습, 그다음에 진로 연계, 그다음에 시사 뉴스 이러한 다양한 관심사에 관련 영상 학습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개별적인 질문은 이 톡상담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